먼저 자신에 대한 불만부터 시작하자. 이건 개인적인 성취와 자질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자신의 결점을 한사코 수용하지 않는 데서 나타난다. 그런 점을 인식할 수는 있지만 그에 대해 특별하게 콤플렉스를 느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런 결점이 평온을 주지 않고 커진다면 이때 과잉 포텐셜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 포텐셜을 제거하기 위해 균형력이 즉각 작동한다. 이 균형력은 장점을 키우는 쪽으로 향하거나 결점과 싸우는 쪽으로 향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쪽이나 저쪽으로 기운다. 대개는 투쟁을 택하는데 그런 입장은 그에게 불리하게 바뀐다. 결점을 숨기는 건 소용없고 제거하기는 어렵다.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상황이 한층 더 악화한다. 예를 들어 수줍음을 감추려고 할 때 사람은 한층 더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지나치게 거리낌 없이 군다. 만약 자신의 성취에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자기 개발의 자극제가 되는 정도라면 균형은 깨지지 않는다. 이때 주변 세계는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균형의 내적 이동, 내적 전위는 긍정적인 작용으로 보상된다. 만약 사람이 자신을 채찍질하고 자신을 불쾌하게 여기거나 나아가서 자신을 벌한다면 영혼과 마인드의 위험한 싸움이 발생한다. 사실 영혼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영혼은 그 자체로 자족적이고 완벽하다. 우리가 지닌 모든 결점은 마인드의 결함이지 영혼의 결함이 아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크고 복잡한 주제라서 별개의 책으로 쓸만하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과 싸우는 것이 매우 유익하지 못하다는 점만 짚고 넘어간다. 영혼이 다치고 마인드가 승리할 것이며 그 결과 삶에서 완전한 분열이 일어날 수 있다. 나중에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도록 먼저 자신을 놓아주고 자신의 모든 결함을, 결점을 용서하시라. 만약 아직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면 최소한 자신과 싸우기를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시라. 그럴 때라야 영혼이 마인드의 동맹자가 된다. 그리고 이건 매우 강력한 동맹이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 내 결점을 그냥 다 내버려 두겠어. 하지만 장점은 어떻게 얻어야 하지? 자기 개발을 멈출 수는 없잖아. 물론 자신의 장점을 얼마든지 개발하시라. 지금 우리 얘기는 자신의 결함과 싸우기를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싸움을 벌이면서 당신은 무익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 대단히 해로운 과잉 포텐셜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허비하기 때문이다. 이 싸움을 마침내 거부할 때 해방된 에너지가 당신의 장점과 가치를 키우는 쪽으로 흘러들 것이다. 이런 얘기가 다 진부하게 들릴지도 모르나 아주 많은 사람이 자신과의 싸움이나 자기 결점 숨기기에 에너지를 무지막지하게 허비하고 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 신화의 시시포스처럼 이 짐을 평생 짊어져야 한다는 운명에 처했다. 하지만 그냥 본연의 자신이 되고 무거운 짐을 내버리기만 하면 그 즉시 삶이 확연하게 더 가볍고 더 쉬워진다. 에너지가 결점과의 싸움에서 장점의 발달 쪽으로 방향을 돌릴 것이다.
게다가 그런 방출의 매개 변수는 장점이 단점보다 우세한 생명선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시라. 만약 당신 생각이 오로지 어떤 신체적인 결함에만 꽂혀 있다면 좋은 몸매가 있는 생명선으로 어떻게 이동할 수 있겠는가? 이때 당신은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자신에게 불만을 품는다면 자기 영혼과 충돌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을 품는다면 수많은 지인자와 대결 상태에 들어선다. 그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좋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점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것들과 전쟁할 생각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불만은 아주 물질적인 방출이며 그 주파수는 당신한테 불만인 것이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생명선들에 잘 어울린다. 그런 라인들에 끌리게 되면 당신의 불만이 한층 더 커지고, 그 상태는 당신이 늙고 병들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는 라인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된다. 그때 가서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푸념하고 불평하면서 예전에는 모든 게 참 좋았다는 기억 속에서 위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 모든 세대마다 사는 게 더 나빠졌다고 여긴다. 그런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다. 삶은 어떤 특정 세대한테만 더 나빠졌으며, 특히 이 세상에 불평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한테만 더 나빠졌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수도 없이 많은 세대가 왔다가 사라진 인류는 이미 생생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것이다. 이야말로 음울한 그림이 아닌가? 이건 세상에 대한 불만의 첫 번째 측면이며 삶이 더 악화하게 만든다. 하지만 불만 표출이라는 해로운 습관의 다른 측면도 있으니 바로 균형 상태를 깨는 것이다. 당신의 불만은 그게 정당한 것이든 아니든 주변 에너지 공간에 과잉 포텐셜을 만든다. 이 포텐셜은 또 균형을 복원하려고 애쓰는 균형력을 만들어낸다. 이 힘이 상황을 더 나은 쪽으로 바꾸게끔 작용하면 좋을 텐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종종 그 반대로 일어난다. 이 균형력은 세상에 대한 당신 불만의 무게를 가능한 한 덜어주는 쪽으로 당신을 밀어붙일 것이다. 균형력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불평 대상을 죄다 바꾸기보다 그게 훨씬 더 쉽다.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모든 곳에 불만 표출을 삼가지 않는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갈지 상상해 보시라. 이때 그의 의도가 좋든 나쁘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는 제거되거나 물리적으로 파괴될 것이다. 모든 역사가 그 증거이다. 대체로 균형력은 주변 세상에 대한 당신의 영향을 줄이는 쪽으로 작동한다. 이건 당신의 사회적 위치나 하는 일, 수입, 집, 가족, 건강 등 어떤 방법으로든 아주 쉽게 작동할 수 있다. 불만에 젖어 나이든 세대들의 삶이 어떤 모습을 띠는지 보이지 않는가? 이 문제를 이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자. 만약 앞의 경우와 반대로 주변 모든 것에 기뻐한다면 이때도 균형력은 모든 것을 망치거나 당신을 그 기쁨에서 더 멀리 떼어놓으려고 든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기쁨이 어떤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첫째, 트랜서핑의 법칙에 따라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송하며 이 에너지가 당신을 긍정적인 생명선들로 데려갈 것이다. 둘째, 그런 에너지는 균형력이 한사코 제거하려는 파괴적인 포텐셜을 만들지 않는다. 다양한 철학과 종교의 해석에서 사랑이 세상을 만든 창조적 힘이라는 데 일치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사랑이 있다. 균형력이 세상을 창조한 힘에서 나왔다는 점이 이해된다. 균형력은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며 자기를 낳은 에너지에, 즉 사랑에 대항할 수. 트랜서핑 관점에서 사소한 것들에 불만을 드러내는 습관이 우리한테 큰 해를 끼친다는 결론이 나온다. 거꾸로 다양한 계기로, 하다못해 하찮은 계기로도 작은 기쁨을 맛보는 습관은 매우 유익하다. 결론은 하나, 낡은 습관을 새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 습관을 바꾸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첫째,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계속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상황이 더 나빠지리라는 건 당연지사이다. 지금보다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기뻐할 대상이다. 둘째, 진부하게 들릴지 모르나 선이 들어있지 않은 악이란 없다. 이런 속담을 기억해 두시라. 만약 당신에게 부정적인 듯 보이는 모든 현상에서 긍정적인 점을 찾아내는 걸 목표로 삼는다면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걸 게임으로 만드시라. 그 게임을 꾸준히 하다 보면 해로운 습관 대신 당신에게는 아주 유익하며 파괴적인 진자한테는 악몽 같은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을 것이다. 셋째, 만약 도저히 기뻐하기 힘들다 싶은 재앙이 정말로 닥쳤다면 솔로몬 왕의 사례를 본받을 수 있다. 그는 손바닥 쪽면에 글자가 새겨진 반지를 늘 끼고 있었다. 곤경이나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는 반지를 돌려서 거기 새겨진 글자를 읽곤 했다. 모든 것은 지나가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인류가 불만을 드러내는 습관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먹는 파괴적 진자들의 영향으로 생겨나고 커졌다. 새로운 습관으로 당신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생성할 터이며 그 강력한 흐름이 당신을 긍정적인 생명선들로 인도할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앞으로 나아질 것에 고무되어 습관 바꾸는 기술을 연습하기 시작했다고 치자. 이 대목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렇게 시작했어도 규칙적인 연습이 갈수록 줄어들며 때때로 습관을 바꾸고 싶었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된다는 점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습관이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잠시라도 느슨해지면 그 즉시 진자는 당신을 좌절하게 할 틈새를 찾아낼 터이고 당신은 자기 에너지로 진자를 어떻게 먹여 살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주저앉지 마시라. 당신의 의도가 확고하다면 목표한 것을 얻을 것이고 파괴적인 진자는 결국 당신을 내버려 둘 것이다. 자신의 의향을 더 자주 떠올릴 필요가 있다.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손님이다. 그 누구한테도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은 것을 비난할 권리는 없다. 이런 주장은 진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이해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만약 당신의 불만을 야기하는 파괴적인 진자에 대항한다면 자신에게 더 나빠질 뿐이다. 온순한 양이 될 필요는 없지만 주변 세상과 노골적으로 대결해서도 안 된다. 만약 진자가 당신에게 반대하여 나선다면 앞에서 알아봤듯이 붕괴나 소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어떤 진자가 다른 진자와의 싸움에 당신을 끌어들이려 할 때 그게 당신한테 개인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알아보려고 애쓰시라.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회의 예를 다시 돌이켜보자. 집에 있듯이 편하게 하되 손님이라는 점을 잊지는 마시라. 아무도 비난할 권리는 없지만 누구한테나 선택의 자유는 있다. 당신이 적극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 그건 진자한테 이롭다. 그냥 떠나거나 다른 전시장을 선택하는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다. 여기서 이런 질문이 예상된다. 만약 갈 곳이 없다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며 진자들이 당신에게 주입한 것이다. 바로 이런 오해를 어떻게 바로 잡을지에 관해 이 책은 얘기하고 있다.